네, 연준이 이달에 있을 금리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급선회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좀 금리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FOMC 그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 때 그 온 나라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는 게 과연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 뭐 인상을 할 일은 뭐 없지만 지금 이제 동결이냐 이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둘러싼 연준 위원들의 그 서로 다른 어떤 발언이 공개될 때마다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했을 때 이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 의원은 저렇게 말했고 근데 그 발언 내용을 갖고 다음 달 즉 그때는 이제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 12월 달이죠. 12월 달 이번 달에 있을 회의 때 인하하는 의견이 셀까 동결 의견이 셀까 이제 그런 걸 뭐 추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의가 끝난 후에 지난 뭐 1, 2주 동안 그 연준 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발언을 좀 여러 명이 했습니다. 그들의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그 온 나라에 관심이 집중됐었거든요. 그 사람들 발언을 보면 좀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누가 무슨 얘기 했다라는 거 한마디 때문에 그날 막 주식시장이 요동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금리 인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인하하는 의견이 좀 센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이 무려 71%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만 해도요, 금리 인하 전망이 한 30%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몇 명 그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이게 지금 막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한 예로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이라는 걸 뭐 요즘 같은 시국에 인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동결이라면 조정이란 말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했으니까 인하하겠구나 라면서 이제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 혼자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리 데일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요, 고용 시장이 그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12월에 있을 그 회의 때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도 찬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지금 71% 정도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금리가 인하되면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우리가 가게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분들이 물론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인상이 돼야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사실 뭐 너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한때는 막 8%, 9%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7% 아래로 내려와서 뭐 6.5 뭐 요 정도가 지금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5 내지 한 4.5 정도 내려오면 일반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아직 좀 갈 길이 좀 멉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K자 그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득 계층 간의 그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K자형 경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 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계속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이 K자형 경제다라는 그 용어는 지난 2020년 미국의 부유층과 빈곤층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부유층은 빠르게 회복했고 또 어떤 계층은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또 득본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그때 집 사면 그때 뭐 이자율이 뭐 한 2%도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득본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회복하면서 저소득층, 서민층일수록 회복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 나락에 빠지는 그런 걸 겪었죠. 그래서 이제 K자형 경제라는 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진 그런 용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미국의 소비는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경제가 위쪽에 쏠려 있는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고소득층에 집중했다 뭐냐면 고소득층은 소비를 여전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굉장히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난 1년간 벌어진 미국에서의 그 소비 격차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빴을 때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미국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마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지금 막 활황이죠. 지난 한 2주 동안에는 뭐 막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이런 혜택을 보는 고소득층의 지출은 계속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뭐 자기 집도 없다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도 없다라면 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혜택을 보기는커녕 내가 집 페이먼 해야 되는 그 뭐 아파트세라든지 이런 월 페이먼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상위 10% 부유층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금 걱정입니다. 상위 10%의 소비가 미국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상위 10%의 소비가 항상 뭐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절반까지 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이다, 좀 지나치다라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0%가 한 40% 정도까지는 뭐 용납될 수 있지만 이 절반을 넘어간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K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현재 당면한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인 걱정거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 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떤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미국 경제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어제 그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대표단이 그 종전안 때문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 미국 측 대표단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플로리다 주에 와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유럽에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그리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미국의 대표단으로 플로리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종전 협상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내 정부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뭐 또 정식 외교관도 아니고 아니면 스티브 위트코프처럼 임시직이지만 무슨 특사 이런 자격을 맡은 것도 아닌 어찌 보면 그냥 민간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그 종전 협상의 대표단에 포함됐다라는 그 얘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도 실제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루트나 또 외교관도 아닌 민간인이 그야말로 100% 민간인이 이 종전 협상의 대표단으로 참가한다라는 데에 전문가들은 비전통적인 외교다. outside the system deploy. outside system diplomac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통적인 외교 방식이다 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평화안의 그 초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미국 측이 초안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라. 니네들이 오케이 하면 우리가 또 러시아한테 가서 오케이를 받아낼 테니까 이렇게 끝내라 하고 미국 측이 만든 초안이 있는데요. 그 초안은 미국 내부에서도 제대로 그 공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몇 사람만 알고 그 외에 정부 고위 관리들한테도 이걸 공유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외교관, 외교급, 고위 외교나 고위 안보 당국자들이 이 초안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요 세 사람이 하는 협상 결과만 통보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인과 비공식 인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 인사라는 것은 이제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 사위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고위급 외교 관리들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초안을 들고 다니면서 이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데 지금 강한 우려와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다 결심이긴 한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인 거래 외교와 속도전 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외교 관료들을 거치기보다는 신속하게 거래하고 너 이거 그거 내놔 우리가 이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뭘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니네가 이거 양보하면 우리가 이거 얻어줄게
이렇게 그냥 신속하게 거래해서 끝내는 그런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는 전통적인 외교관들은 그걸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비즈니스하고 사업했던 사람들이 그런 걸 아무래도 잘 하죠. 제라드 쿠슈너도 뭐 부동산 업자고 트럼프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이제 많이 그런 걸 배웠을 테니까 그런 건 잘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안다, 이런 면에서 너가 가서 해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라드 쿠슈너는 그런 방식에 익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민간인이지만 그런 딜을 속전속결로 해오라는 그런 임무를 띠고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국제 여론, 뭐 유럽 동맹국 간의 입장 조율이 매우 복잡해요. 유럽에서도 각 나라,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 나라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입장 맞춰? 통 크게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네들도 이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빨리빨리 전쟁 끝내. 어떻게 그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 그걸 다 맞추려 그래? 못 맞춰? 빨리 가서 네가 제라드 쿠슈너 사위 네가 가서 빨리 끝내. 약간 이런 속도전을 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통적인 채널을 통해서 신중하고 진중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외교적인 수사로, 외교적인 말투 뭐 이런 걸로 하고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라드 쿠슈너나 스티브 위트코프 같은, 스티브 위트코프도 이제 임시직이에요. 그저 특사로 임명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부의 정식 고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슈너나 스티코프 같은, 위트코프 같은 그런 인물이 협상의 중책을 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래 방식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걸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협상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협상이 다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정통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일각에서 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들은 그래서 문제야. 지금 종전협상이 하루 늦어지고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생각은 안 해. 빨리 끝내,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뭐 정치권 일각이나 외교가 일각에서는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상이나 이런 과정상에 전혀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협상이 다 끝난 후에도 이게 탄탄하게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는데, 그런 협상 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바로 정통성과 또 민주적 승인 절차의 부재, 그런 논란,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런 우려를 본다면요. 제라드 쿠슈너 같은 그런 민간인이 핵심 평화안의 초안을 만들고 중재에 나서는 것은 기존의 외교 절차와 관례를 이렇게 우회한다라는 점에서 외교적 정통성 그리고 투명성 논란도 났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협상이 된 걸까? 어쩌면 자기들이 왜냐면 쿠슈너도 부동산 개발업자고 어찌 보면 민간인이니까 자기 비즈니스에 용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뭐 재건 사업 이런 거 자기 비즈니스에 용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딜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차원의 딜을 하러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히 이번 평화안은 러시아 측의 핵심 요구사항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이 만든 초안인데, 미국이 만든 평화안인데 러시아 측이 얘기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 심지어 미국 내 일부 고위 당국자들도 그 초안의 내용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안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다다닥 양측이 사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공식 직함이 없는 민간인도 국제 전쟁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 또는 정통성을 띌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나? 하는 이 질문을 놓고 이번 사안이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내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속도전을 내다가 자칫하면 협상 다 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 수도 있고 뭐 외교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이라든지 법적, 정치적, 외교적 그런 정통성 문제가 나중에라도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절차,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너무 미국 측이 만든 게
너무 러시아를 마치 대변해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거의 한 3분의 1을 러시아가 이제 전장한 이후에 이제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이거 그냥 다 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가장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다.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우리는 바로 나토와 전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건 용납 못한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만든 그 평화안에도 그게 있어요. 지금까지 러시아한테 빼앗긴 돈바스 지역 그냥 그대로 다 넘겨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문화, 법제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 많은 그 외교관이나 미국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어가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협상하기 전에 그런 반발 논란 이게 있을 걸 우려해서 그런지 초안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번 종전 협상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과연 어떻게 끝날지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그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관계. 이 베네수엘라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게 이제 꽤 됐는데, 미국의 최후 통첩도 있었고,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그 최후 통첩을 거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밝혀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주 민감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에게 즉각 사임하고 망명해라. 다른 나라로 망명해라. 라는 취지의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후 통첩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 사이에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그 전화 통화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화는 양국 간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찌 보면 마지막 협상 노력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합의까지 불발된 거죠. 미국 측은 마두로와 그의 최측근 인사들이 즉각 사임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두로 대통령 본인과 그의 아내 실비아 플로레스 그리고 마두로의 아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두로 쪽에서 요구한 것도 있어요. 마두로는 자신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세계 어디에 가서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달라라는 소위 글로벌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해 그러면 안전을 보장해 줄게 말은 했지만 망명한 그 나라에 가서 나중에 추후 어떤 그 국제적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체포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난 안 되겠다. 글로벌 사면, 국제 사면을 보장해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부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양측이 한 가지씩 제시한 조건을 양측이 다 거부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마두로와 통화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결과가 좋았는지 뭐 나빴는지에 대해서는 뭐 말하지 않겠다라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이 피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참 위험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지난 9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구금 근로자, 나중에 구금됐었던 그 근로자 317명을 이제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서 뭐 구금하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50여 명 정도는 얼마 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0여 명이 아니라 그 316명, 돌아갔던 316명 모두 다 다시 돌아와라 라고 미국이 손짓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준비까지 했습니다. 뭘 했느냐? 자, 이들을 그 비자를 그 B1 비자를 제대로 내주겠다. 그리고 B1 비자로 와서 이 배터리 공장에서 일을 하고 미국인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거를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 비자를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미국 대사관에 가면 즉각 비자를 내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한 미 대사관 서울 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에 인력을 대거 충원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5천 건의 인터뷰를 더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평상시보다 한 달 안에 5천 건을 더 인터뷰할 수 있도록 인원을 대거 충원시켜줬습니다. 뭐 때문에요? 네, 그 사람들 빨리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그 비자에 대한 영사 인력을 추가시켰다. 특히 서울에 있는 주미대사관에 대거 인력을 추가시켰다라면서 합법적인 출장을 우리는 보장해 줄 테니 어서 다시 돌아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외국인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그 마가 지지층의 그 반발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지지층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그 한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와서 당신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은 갈 거다. 그러면 당신들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영구히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인 근로자들 다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바로 앞만 생각하고 그렇게 막 반발하지 마라라고 오히려 마가 지지층을 지금 이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인들을 막 체포하고 구금했던 그 이민 단속 요원을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즉 이민 단속 현장 요원들 그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제 그 한국인 근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이 오게 된다면 그 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미국인들을 가르치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하튼 서울 광화문에 있는 그 주한 미 대사관에 인력을 대거 비자 내주는 인력을 대거 충원시켰다고 하니까 과연 또 얼마나 많은 그 한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에 올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 땡스기빙 데이 그 연휴였는데 그 북가주 캘리포니아 북쪽 노던 캘리포니아 북가주 지역에서 아주 그 침통한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가주 샌호아킨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건 브리핑을 통해서 한 어린이 생일 파티 뱅퀴트 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그 끔찍한 일은요. 이 사망한 4명 가운데 3명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왜? 이게 한 어린이의 그 생일 파티였거든요. 100명 정도 모이는 생일 파티였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100명 정도 모인 파티였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는데 3명이 애들이에요. 한 명은 8살, 또 한 명은 9살, 또 한 명은 14살 어린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총에 맞고. 11명의 부상자들은 여러 병원으로 나누어서 이송이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상당히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샌호아킨 카운티 셰리프 측은 이번 사건이 표적 공격일 가능성, targeted attack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용의자를 잡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목격자의 제보, 또 휴대폰 영상, CCTV 영상 등을 좀 있으면 좀 달라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제보에 지금 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단서나 증거, 뭐 이런 어떤 사건의 빌미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좀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워낙 정광석과 같이 빨리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건은 지난 토요일 북가주 스타턴시 지역의 한 뱅퀴트 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어린이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또 현장에는 100여 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차별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어린이 생일 파티에 그것도 어린이 생일 파티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데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용의자가 잡히지 못한 상황이라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범행 동기 역시 아직은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연방의회가 미군의 베네수엘라 불법 약물 운반선의 생존자에게 총격을 가해서 살해했다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그 베네수엘라와 그 긴박한 얘기, 마두로 대통령
하고 사임하고 망명해라 뭐 그랬는데 마두로가 노했고 또 마두로가 국제 사면시켜 주세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거하고는 좀 연결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추가적인 문제를 좀 전해드릴게요. 일각에서 그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 불법 약물 운반선을 격침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비판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연방의회에서 그렇고요.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통해서 당시 상황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엄격한 의회 감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요.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미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요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또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도 이 사람은 군사위원장입니다. 공화당 연방 하원에 군사위원이 있는데 위원회가 있는데 그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인데 이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카리브 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서 엄격한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라면서 연방 상원과 똑같이 강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하게 얘기한 사람 두 사람 다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이에요. 의회 내부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그 불법 약물 운반선에 대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원 사살 명령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불법 약물 운반선을 격침시키고 하는 와중에 몇 사람은 배에 타고 있던 몇 사람은 뭐 바로 사망을 했지만 살아있던 생존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는 이미 격침됐고 그런데 몇 사람들이 이제 막 살아서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배 나무 조각 같은 거 이제 매달려서 이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원 사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도 물론 가만히 있지 않죠.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약물 운반선을 격침시킨 뒤에 격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위 말하는 두 번째 공격을 통해서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2명을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국제법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도 위반하는 엄연한 범죄 사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나도 강하게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는요 카리브해의 약물 운반선 격침 작전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군사작전 미국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군사작전을 특히 이제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군사작전을 벌인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의회에 승인은 물론 보고도 하지 않았고 베네수엘라 그 약물 운반선을 막 격침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특히 생존자를 사살한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직 군 법무관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전직 군 법무관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협회를 만들었어요. 전직 군 법무관 단체는 아예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생존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서 엄연히 금지돼 있다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 범죄인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직 군 법무관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진보 성향, 보수 성향 그거 떠나서 어떤 정권 하에서 군 법무관을 했든지 간에 전직 군 법무관 협회에서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서 생존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다라고 말한 뒤에 언론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전사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날조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하튼 의회의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그 조사 결과가 매우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조사 결과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 아메리카 그리고 LG 아메리카 이제 미국에 있는 삼성과 LG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꼽은 미국 내 미국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 상위 10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뭐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직장, 꿈의 직장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위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 100위권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미국 전체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포브스는 최근 미국 내 꿈의 직장으로 꼽힌 기업 및 기관 500곳을 발표했습니다. 500곳. 근데 500등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500곳을 발표를 하고 집계를 했는데 100등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삼성과 LG가. 자, 미국 내 직원 10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4만 명, 그리고 아직 취업 전 단계인 대학생 10,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급여 수준, 또 직장 내 무슨 어떤 포텐셜, 가능성, 성장 기회, 또 뭐 전문성 개발의 기회, 또 근무 환경 등등을 종합해서 이 직장 만족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명 현재 직장인들은 자기가 삼성이나 LG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회사에 있지만 나는 삼성 가고 싶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대학생은 내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난 여기 가고 싶어 이제 그런 거 한 거죠. 삼성전자는요 10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 80위, 90위가 아니라 44위에 올랐습니다. 44위. LG전자는 89위. 그래서 이 두 회사가 10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포브스의 미국 엔지니어를 위한 최고 기업이라는 그 조사에서도 삼성은 71위, LG는 64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들어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삼성, LG 외에 미국 내 꿈의 직장 1위는 어디일까요? 1위는 엔비디아가 꼽혔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CEO는 대만인 젠슨 황이죠. 네. 대만인, 5살 때인가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 출신 젠슨 황이 CEO인 엔비디아가 꿈의 직장 1위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2위는 세인트 주드 어린이병원이 꼽혔고요.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4위는 구글, 5위는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이 미국인들의 어떤 꿈의 직장 상위권에 올랐다라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민 올 때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경제 활동, 더 나은 직장 뭐 등등을 꿈꾸며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인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걸 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바로 이제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세지감. 한 세대를 걸은 듯한 느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한 세대라는 게 이제 보통 원 제너레이션이면 30년 정도로 치지만 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사자성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한 세대를 한 1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를 걸은 듯한 느낌 뭐 이런 거죠. 즉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다른 세상으로 여겨질 만큼 지금의 이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이 꿈의 직장을 한국 기업으로 꼽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미국에 사신 지 오래되신 그런 분들일수록 아마 뭐 격세지감을 더 많이 느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